북경, 상해 그 동네에서도 가장 노른자위 아파트 상가는 가격이 더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교외 지역에 삼성지 도시라고 해서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고, 중국 부동산 기업의 파산 이슈도 아직 해결된 게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한국과의 관계 설정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어느 정도 선을 우리가 원복시키기에는 많이 넘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듭니다. 저는 항상 김 작가 편입니다. 왜 그런 거죠? 그냥 늘 그래요. 제가 나락 갈 때도 그런 건가요? 아니 뭐 나락 가실 일이 뭐가 있어요? 없지만. 예. 지난번에 내신 책을 제가 진짜 눈물 흘리면서 읽었어요. 저는 뭐 잠깐 얘기해도 돼요? 네, 맞습니다. 내가 천개 인생에서 배운 것들. 네, 얘기해도 되죠? 네, 네. 뭐 저는 사실 우리 김 작가님 같은 분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잘 돼야 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 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내 당대는 잘 안 될 것 같아. 나는 뭐 이제 쉽지 않아. 너무 일찍 마음을 접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김 작가님의 그 치열한 삶을 저도 그 책 주셔가지고 읽어보고 나서 진짜 눈물까지 나고,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진짜 친한 동생이지만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김 작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소개팅을 많이 소개시켜주셨죠. 예, 소개팅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결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김 작가 반드시 결혼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교수님과 이제 중국 경제부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중국 경제 뭐 작년 말, 올해 초에도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5월 말이죠. 이제 뭐 곧 벌써 6월이죠. 네. 지금 이제 2024년 중반기인 지금 중국 경제 어떻고 소비, 투자, 수출 뭐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연초에 미국의 IB들이라든가 국제기구에서 진단한 것보다는 지금 수치상으로는 조금 굉장히 개선돼 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김 작가 TV 시청하시는 분들은 중국 증시 투자하시면서 주로 종목들이나 증시 전반적인 지수들 보고 판단 많이 하실 텐데, 분명 수치상으로는 연초에 비해서 굉장한 개선들이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중국 경제가 나아지는 시그널로 봐도 되느냐 했었을 땐 그렇죠. 저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의구심이 있어요. 왜요? 어떤 의구심이죠? 네, 원래 이번에 작년하고 재작년 연말에요. 중국 내부에서의 정책적 기조가 뭐였냐면, 우리가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가 단기간에 크게 어려워졌는데 차라리 이 참에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한번 해보자, 이런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중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가장 큰 엔진 중에 하나인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 낮춰보자, 이게 이번에 중국의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어떤 개선책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방향성이었는데, 세상의 경제가 얼마나 안 좋으면 그 방향을 재수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만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투기, 이거 근절하면서 그 다음 큰 행보를 하자라는 걸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부동산도 다시 살짝 시동 켜서 이 엔진도 켜야지만 경제가 가동될 것 같습니다라는 노선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중국도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거 완화해줬고, 그리고 대출 관련한 규제들도 일부 완화해줬고, 집 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해결 못할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100% 완벽한 체질 개선을 일정 부분 포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국 내부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인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투자처 중에 하나가 금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이 금 시세를 급격하게 올린 가장 큰 주범이 사실은 중국이에요. 진짜요? 예,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국민들이 중국의 내부 자산 시장이 다 불안불안한 거예요. 부동산도 국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 국가가 또 말 바꿀지도 모르겠고, 주식 시장은 폭락했고, 그리고 돈은 또 어디다 투자할 때도 만만치가 않고, 외국에 내보내기도 쉽지가 않고, 특히 이 외국에 내보내기 쉽지 않다라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많은 성찰을 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났더니 세상에 미국이란 나라가 러시아
정부 계좌만 옥죄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라는 러시아 재벌들, 네. 이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 스위스에 몰래 숨겨놓은 계좌까지도 스위스 정부를 꼬셔서 야 그거 다 내놔, 그것도 막아야 돼 해서 그것까지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리고 해외에 가지고 있었던 요트, 부동산 전부 다 압류했고, 심지어 압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으로 그걸 팔아서 일부 조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국 부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중국과 미국도 어느 순간 더 수준이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는데 있죠. 그럼 우리 해외 재산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산 관리에 있어서 달러로 환산돼서 관리되고 있는 자산들,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요트라든가 해외 금융 자산들 여기에 넣어서는 안 되고 금 사야겠다. 그래서 금에 대한 투자가 엄청 늘어났고, 내부에서도 부동산, 주식 뭐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금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중앙은행도 금 투자에 지금 금 매집에 아주 혈안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과 또 중국이 관계가 나빠져서 자금 동결해버린다, 아니면 계좌 막아버린다 했었을 때 전 세계에 미국 국채 가장 많이 사 넣었던 곳이 중국인데, 그 미국 국채를 팔지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운용도 못하게 해버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난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부를 미 국채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금으로 바꾸자. 이러면서 금 시세가 전 세계적으로 폭등하게 만드는 주범 중에 하나가 중국이거든요. 그만큼 중국 내부에서는 뭐다?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이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은 중국 내부 경제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팽배하다는 이런 반증들이 있는 거죠. 결론 하나 말씀드리면, 그래서 수치는 좋아졌을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정책을 부양책을 했기 때문에 일부 얻어지는 효과지 궁극적인 시장 개선은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지금 그럼 금 얘기해서 네. 마침 오늘 또 비트코인이 9,700 근처까지 또 많이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채굴이라든가 뭐 코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규제라든가 금지를 했는데, 네. 또 어떤 분들은 중국에서도 부자들은 자산 파킹을 위해서 남몰래 코인을 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혹시나 나중에 당에 의해서 바뀔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 코인에 대한 그런 걸 풀어버리는 순간 이 코인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이런 것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세요. 어떤 분이 하신지 모르겠지만 중국 부호들조차도 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이게 중국의 공식적인 통계는 당연히 잡히지 않는 건데, 중국에서 가장 코인 채굴의 그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코인을 매매를 통해서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코인이라는 거 자기가 채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채굴할 때 드는 가장 큰 비용은 전기료잖아요. 근데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 1등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부호들,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걸로 설비 투자해 놓은 어떤 회사들이라든가 그런 설비 투자 인프라를 갖춘 사람들 중에는 일부 자기가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 땡겨서 그걸로 몰래 서버 돌려서 채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 몰래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주 교묘하게 중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수많은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력은 여기서 생산하나 채굴하는 곳은 중국 국경 바로 바깥. 그런 식으로 해서 코인을 일부 채굴하고 있는 게 암암리 일어나는 비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중국의 그건 고위 공산당 간부들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뭐 그쪽 바닥의 사람들의 그 어떤 컨센서스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해서 코인에 대한 관심이 모두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런 거는 진행이 되고 있고, 만약에 중국 정부가 그동안 다 금지해왔던 부동산 투자도 일부 헐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해외 관련한 뭐 또 다른 매매 거래도 일부 헐고 몇 가지가 있는데, 코인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규제를 좀 완화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시세는 어디까지 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중국이 코인까지는 규제를 완화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궁금한 거는, 그럼 중국은 왜 그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그게 코인은.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신기술을 개발시키고 발달시키기 가장 용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규제를 안 만들어주거든요. 대표적으로 드론 산업을 중국이 꽉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뭔가 새로운 산업이 부스트를 키려고 하면 내가 드론을 마음대로 띄워가지고 날려도 보고 뚝뚝 떨어지는 거 보고 아 이번에 실패했네 이렇게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국민의 안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뭔가 신기술을 육성하는데 허들이 될 것 같은 규제를 다 완화해줘요. 그리고 일단 날려 해봐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드론을 비롯해서 안면인식 CCTV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선도적으로 빨리 발달할 수 있었는데 비트코인만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것도 신기술인데. 이유가 이 코인만큼은 중국이 사회를 통제하는데 오히려 뭐랄까 역행하는 기술이거든요. 중국이 그동안 육성하는 기술들의 공통 분모 중에 하나는 이 중국이라는 시스템, 국가 체제를 유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중심으로 그 기술이 발달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어요.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안면인식 기술이 제일 발달된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이것도 중국 공안에 한번 제가 보고 제가 되게 박장대소를 한 건데 중국에서 이제 현상수배범 리스트를 보여주면 이만한 전화번호부만큼을 보여줘요. 우리나라는 현상수배범 그러면 우리 목욕탕 가면 뒤에 그 포스터에 한 3, 40명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저기서. 예, 그러니 예를 들어서 공덕역 오거리에서 누가 이상한 사람이 낌새가 이상하다. 그럼 잠시만요. 잠깐 신분증 좀 보여주시오 하면서 현상수배범 얼굴 사진 보면서 한 3, 40명이니까 금방 대조가 돼요. 죄송합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국은 현상수배범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너무 많은 거야. 이만한 전화번호부만큼 그러니까 잠시만요 하다가 에이 그냥 가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성에서 죄 짓고 다른 성에 도망가면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 중국이 사회 통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했고 그래서 CCTV가 모든 횡단보도에 거의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북경 상해 같은 곳은. 그래서 CCTV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 횡단보도 건너편에 약간 이상한 낌새가 있는 사람은 그 CCTV가 그 안면 인식을 해서 현상수배범 125,463번에 해당되는 것 같으니 한번 현장 확인해봐. 하려봐라 하면서 근처 공안에게 그냥 콜을 보내요. 문자로. 와. 그러면 그 공안이 딱 사진 봤더니 건너편에 있는 줄무늬 티셔츠 입은 사람이 현상수배범 14만 얼마 해당되는 사람인지 봐야 된다는 얘기네. 가서 신분증 달라. 봤더니 그 수배범이 맞았다. 바로 체포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개인의 어떤 인권 이런 것과 상관없이 다 문호를 열어준 것은 사회 통제에 도움되는 기술만. 그런데 비트코인은 사회 통제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중국이 어느 관료가 부정부패를 했는지 아니면 어느 기업인이 어디에 자금을 은닉했는지를 100% 확인할 수 있는 건 중국은 이런 볼펜 하나 살 때도 모바일 그걸로 띡하잖아요. 거지도 그걸로 동량받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만큼은 허용해 줄 수 없는 거죠. 중국이 왜 그걸 규제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아까 부동산 얘기해 주셨으니까 자 부동산 뭐 파산 이슈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 거죠? 괜찮나요?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 이게 제일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북경과 상하이나 선전이나 중국의 일성지 도시들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노른자위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값이 더 올라요. 일성지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안가에 가장 선도적인 도시를 육성했던 도시들이 있어요. 북경, 상해, 그 다음에 선전 뭐 이런 도시들에 여기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일 그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죠. 그 동네에서도 가장 노른자위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상가는 가격이 더 오르고 있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아까 금선호 현상처럼 가장 안전한 자산. 여기가 무너지면 이건 중국이 무너진 거야. 이럴 것 같은 곳은 가격이 더 오르고 있고요. 그런데 교외 지역에 삼성지 도시라고 해서 이제 중국이 더 발달을 하면 머지않은 시대에 개발이 될 것 같은 도시입니다라고 분류됐던 데는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고 어떻게 수습될지도 아직 감도 못 찾고 있고 한국으로 치면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 미래 인구가 줄어들고 하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가 중국의 부동산 현장에서도 전개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과정에서 중국 부동산 기업의 파산 이슈도 아직 해결된 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너지고 있는 중국이 수치는 괜찮아지고 있지만 의구심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중국의 해생 가능성이 있는지랑 중국 경제 살아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가 있는 거죠, 이제? 예, 회생 가능성은 굉장히 있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만 바라보고 있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국제 정세의 시국이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되기 시작하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공산품, 생필품, 일부 군수물자 등등 또 그 군수물자 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희소금속들을 재련하고 정제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중국에 전량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고립무원의 상태를 잘 활용해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석유 아주 값싸게 사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여러 수건 사업이었던 중국은 동해로 바로 못 나가요. 근데 동해로 바로 나가서 이쪽 동해권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교두보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를 같이 개발하고 극동지역을 같이 개발하는 그 사업권도 이참에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뭐랄까 수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고립무원인 상태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수혜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또 다른 지역이 또 이란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도 이란이 지금 최근에 대통령 거기 사건이 그렇죠. 물론 이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사건은 그냥 사고임이 거의 확인이 됐어요. 그게 워낙 옛날 비행기였고 그리고 경제 제재로 미국이 제대로 부품을 공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뭐 그래서 떨어졌다 이런 일각의 설도 있지만 결국 안개 속에서 비행하다가 높은 산봉우리를 그냥 거의 정면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란 내부에서도 이건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한 거긴 한데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결국 또 이란도 지금 경제 제재가 완벽하게 풀리지도 않고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더 냉랭한 사이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이란도 인구가 거의 1억 가깝거든요. 본인들이 필요한 생필품, 공산품 전부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그런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가 제일 두 번째로 많이 매장된 데가 사실 이란이에요. 그거 자원 개발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이란이 점점 전 세계적인 리튬 매장지가 많은 게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리튬 수급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교두보 이것도 이란에서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 힘을 실어주는 우호적인 환경이 국제 정세 속에서 전개되다 보니까 뭐 중국이 뭐 무너진다든가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선거 앞두고 가장 크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주체가 중국이에요. 중국이야. 왜냐하면 바이든은 선거 앞두고 경제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 조달해서 경기 부양에 쓰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방책이 국채 발행하는 건데 미국이 국채 발행했었을 때 제일 많이 사주는 곳이 일본과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국채 안 사준다 그러면 이 국채를 어디서 팔아서 어디서 자금을 조달하고 선거에 대비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정세가 중국을 미국이 압박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뼈아픈 것들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이 이란,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등등과 굉장히 교두보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걸 미국도 뻔히 아는데 상대방 국가들에게 뭔가 강력하게 너희 중국하고 그거 하지 마. 그 얘기도 못하는 굉장히 독특한 형국으로 전개되다 보니 중국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차차 나름대로의 교통정리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가름마가 잘 타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도 대중 이제 견제하고 있잖아요. 아빠. 요거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한 건가요? 지금 현재 어떻게 벌어지고 있죠?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 훨씬 더 트럼프의 경제적인 제대 수단보다도 중국 입장에서 머리가 아플 거예요. 제가 이걸 뭐라고 딱 어떤 말로 표현할지 잘 몰랐다가 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박사님이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적합한 워딩을 해주셨어요. 뭐라고요? 트럼프의 리더십과 트럼프의 어떤 의사결정은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더 편한 거예요. 그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딱 알려주셨는데 무슨 소리냐면 트럼프 사업가였으니까. 그렇죠. 사업가니까 트럼프를 설득하려면 숫자, 금액 이거만 주면 트럼프는 만족하고
오케이, 알았어. 득이 되면. 나 돈 받았으니까 당분간 중국 괴롭히지 말아야지. 이렇게 발을 딱 빼는 모습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중국, 니네 관세 내가 얼마 올릴 거야. 그래서 관세 올려서 내가 이만큼 돈 벌 거야. 어떡할 거야? 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관세 올리는 게 마음에 안 들면 트럼프가 그 관세를 올려서 얻겠다는 그 경제적 이익, 그만큼의 이익을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다른 루트로라도 돈만 주면 트럼프는 돈 벌었다. 오케이, 됐어. 하고 관세는 무마해 주는데 바이든은 그런 숫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역학관계, 무역과 외교, 그 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뭐랄까요, 여러 가지 교섭력, 이걸로 이제 그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칠게 한국, 대만, 일본 전부 미국에 공장 지으세요. 트럼프는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공장을 왜 줘? 돈만 줘. 이런 건데 공장 짓게 하고, 그리고 중국산 원자재 쓰면 안 돼. 막 이렇게 규정 지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 입장에선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훨씬 더 피곤하다는 거죠. 돈만 주고 다독거리면 되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선 바이든을 더 꺼리는 듯한 움직임이 저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길 바라겠네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다 설들이 많으시지만 그렇죠. 저의 경제적인 관점에 저는 트럼프를 훨씬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또 중국이 예전에는 B2C에 굉장히 주력했었는데 요즘에 좀 다르게 가고 있다면서요. 예.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바이든이 하는 게 훨씬 더 거칠자고 했잖아요. 중국을 악의 축과 같은 존재로 자꾸 규정짓고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가는 게 바이든의 특성이에요. 그냥 트럼프랑 중국과의 그 갈등을 보면 트럼프도 그냥 장사치고 그냥 자꾸 저 사람 돈이나 달라고 하네. 이런 게 많은 국제사회에 뭐 많은 국민들이 이 두 관계를 쳐다보는 느낌이었는데, 왜냐하면 야, 관세 더 내, 관세 더 내, 아니면 우리 곡물 더 사가, 이런 것만 요구했는데 바이든은 밸류 체인에서 중국을 빼려고 하니까 중국의 저 값싼 물건은 석탄으로 에너지 조달해서 그래서 지구 환경 오염시키면서 생산해낸 부도덕한 값싼 물건입니다. 이런 프레임을 씌운다든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인권 탄압으로 그 중금속에 오염당하는 환경 속에서 그 희소금속들 정제해서 그래서 팔고 있는 부도덕한 국가입니다. 자꾸 이 이미지를 더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더 씌워지다가 어느 순간 어떤 딱 기폭제가 되는 저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주요 매스컴에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예를 든 겁니다. 실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신장 위구르 지역에 9살 정도 되는 꼬마 아이들이 아무 보호 장비 없이 그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전 세계 생중계된다. 그러면 바로 반중 감정이 일어나고 중국산 물건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럼 중국 입장에선 어렵게 B2C 산업 육성해서 중국 제품들 전 세계에 팔려고 해봤다가 된통 낭패보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최근 중국이 3, 4년 동안 전략을 대거 수정한 것 같아요. 어떻게요? B2C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중국산 물건인지 아닌지를 B2C 산업은 그걸 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개인한테 파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휴대폰 들고 다니면 중국산 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리 봐도 나중에 반중 감정 높아지면 갑자기 큰 문제 생길 수 있으니 사람들 눈에 안 띄는 B2B 산업에 많은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기업 대 기업. 그렇죠. 그리고 이 휴대폰 안에 있는 2차 전지 배터리가 중국산인지 일본산인지 한국산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B2B 산업으로 우리가 쓱쓱 밀고 들어가자. 이런 이유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중국 내부에서 B2C 산업으로 외국에 진출했다가 지금 낭패 본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야, 그래서 당분간 이거 쉽지 않겠다. 이렇게 이미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때도 B2C 산업의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인 틱톡. 이거 가지고 선풍적인 열풍을 일으키더니만 맞아. 갑자기 트럼프가 야, 틱톡 팔아. 우리 MS가 살 거야. 팔아. 이래버리니 정말 난감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틱톡이 이런 거였어? 틱톡이 바로 이런 의미였어? 전 세계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 B2B 산업으로 선회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유가 중국이 그동안 그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많은 시설 투자를 규모감 있게 했던 산업이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뭐 이런 산업들인데 태양광 등등 해서요. 이런 것들을 지금 공장을 엄청 빵빵하게 지어놨거든요. 그래야 값싸게 생산하니까요. 그래서 중국 내부 성들에게는, 지자체들에게는 이거 물건 빨리 사줘. 우리가 1차적인 소비처가 돼줘서 저 공장들이 가동되게끔 해주자. 이걸 했는데, 그리고 나서 중국의 많은 선도적인 지자체들은 이미 시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놨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공장들이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공장들이 그 다음 소비처로 찾아야 되는 시장은 해외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외에 이 공장들 쉬지 않고 계속 가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소비처들을 찾아둬야 되는데, 그게 중동 일부 지역이라든가 이런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통해서 먼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세요. 우리가 값싸게 설비 투자해드릴게요. 이런 전략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바뀐 것 같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서 하나 첨언만 드리면, 그럼 교수님, 중국의 전기 자동차는요? 그거는 B2C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전기 자동차만 딱 예외예요. B2C 산업 중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생각한 게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이고, 거기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포함되고, 자동차 산업만큼은 앞뒤로 연관되어 있는 인더스트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포기해서는 이게 뒷감당이 안 되다 보니 이것만큼은 중국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또 이커머스, 뭐 최근에도 뉴스 많이 나왔었는데 테무, 알리, 한국 진출, 네. 이거 굉장히 뭐 위험하다. 그래서 신세계 뭐 굉장히 힘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이거는 현재 상황 어떻게 돼요? 네, 사실 벌써 조금 힘들어졌죠. 우리 쿠팡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내부에서 가장 매출액이 큰 커머스 관련한 회사인데, 쿠팡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7분기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했다고 들었어요. 원래 흑자가 진짜 근 10수년 만에 됐는데 이게 다시 7분기 만에 적자로 전환했던 가장 큰 주된 이유는 알리하고 테무의 약진 때문이다라는 게 업계 중론인데요. 실제 중국에서 이렇게 알리와 테무가 세계 시장으로 자꾸 진출하게 된 가장 큰 배경도 그것도 중국 경제가 원래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중국의 웬만한 성 하나를 더 많이 공략하는 게 중국 바깥에 웬만한 국가 하나 공략하는 것보다 시장 규모가 더 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 이커머스 회사들이 해외 시장을 선도적으로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중국을 먹는 게 뭐 세계 몇 분의 몇을 먹는 거니까. 그럼요. 그런데 중국의 내수가 워낙 꺾이다 보니까 이 내수에서 뭔가 매출 신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눈독 들이지 않았던, 뻔히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그 이커머스에 올라가 있는 상품들이 우리 테무와 알리에서 싸게 사다가 2배, 3배 비싸게 팔고 있는 거 그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신경 안 썼다가 이제 안 되겠다. 내수에서 우리가 더 뭔가 시장을 확보하기가 녹록치 않다. 그러면 가까운 한국 시장 규모감도 있고 또 미국 시장 이런 데 더 적극 진출해보자.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깥으로 돌린 게 하나 있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은 정부에 힘을 실어주거나 정부의 컨펌 없이 함부로 못하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도 야, 이거 좋은 것 같아. 공적으로는 우리 중국 기업 누군가가 해외에 가서 거기에서 법인 설립하고 해외에서 지점 깔고 그렇게 비즈니스하는 거 이제 우호적이지 않는데, 모든 건 여기서 생산하고 재고도 여기 다 가지고 있는데 물건 주문 들어오면 그 나라 현지 유통사 통해서 배송 좀 부탁드립니다 해서 갖다 준다? 이거 B2C 산업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육성을 해야겠는데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테무와 알리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전 세계에 의미 있는 이커머스 기업으로 발돋움할 거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도 잠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견제하기 위해서 직구 금지 이런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그래도 한국도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초보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일본에서도 라인 관련해서 어쨌든 그렇게 가져가려고 한 게, 사실 뭐 네이버가 그걸 뭐 팔고 싶었다고 막 보시는 분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의 압박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유통이라는 시장이 너무 무너지게 되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힘들다고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막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가능은 할까요, 앞으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학자가 그린 그림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전 세계 지도를 연도별로
인더스트리대로 국경을 그려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전 세계 지도의 그 국가별 국경과 2024년도 올해 전 세계 지도에서 국가별 국경의 지도를 보면 큰 차이 없을 거예요. 그죠? 뭐 그 사이에 뭐 신생 독립국 생겨봤자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나라의 국적을 기반으로 한 영토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미디어 산업이라는 걸로 전 세계 영토를 다시 그려보면 확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나 90년대는 한국은 미디어 지도로 보면 한국 영토는 한국이 따로 그려져 있죠.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KBS, MBC, SBS 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폭스 TV, CNBC, 블룸버그, CNN 보는 것처럼 다른 시장이었어요. 미디어 산업으로는 우리가 우리 영토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2024년도를 기준으로 미디어 지도를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인들이 지금 다 보는 미디어가 뭐예요? 넷플릭스, 유튜브,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 공중파나 종편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그 미디어 업계로 영토를 그리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약간 그레이존에 가까운 미국과 같이 미디어 산업이 재편되어 있는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라인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아마 반도체로 전 세계 세계지도 그리면 D램 기준으로 그리면 우리가 뭐 거의 세계 정복했죠. 그런데 그 SNS 플랫폼을 가지고 그리면 한국 영토가 이렇게 컸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국내선 카카오, 일본과 동남아시아는 라인. 그러면 이쪽 아시아의 가장 큰 인구 구조는 우리 한국의 영토였던 거예요. 산업적으로는.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가장 많은 데이터가 있는 곳이 바로 그 SNS 플랫폼이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대화 나누는 것만큼 실시간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쌓이는 데이터가 없고요. 그것만큼 소비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고 그렇죠. 물동량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영토를 가져가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도 라인과 소프트뱅크가 논의할 얘기를 일본의 정부에서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도 정부가 나서서 얘기를 해야죠. 이게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기업인들끼리 비즈니스 하는 걸 왜 국가가 나섭니까? 그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고 그렇죠. 있고 다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가 앵커 국가가 되느냐에 대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뺏겨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미국의 IRA 같은 것들도 그렇죠. 거기에 정부가 나서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어쨌든 점점 탈중국화되는 그런 시기이긴 한데 네. 그 빈틈 노린다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했던 인도나 베트남은 정말 중국 대신 세계의 공장이 점차 되고 있긴 한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베트남은 나름의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게 너무 인도가 뭐 중국보다 이제 인구도 많고 이런 얘기 맞아요. 하면서 하는데 맞아요. 시장의 잠재력도 크고 인도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분명 큽니다. 하지만 인도의 그 움직임은 코끼리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끼리 걸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그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진핑이 또는 공산당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모든 성들이 거기에 부응하는 행보를 보입니다.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뭐 하자고 다 달라붙은 구조가 아니에요. 지자체마다 완벽하게 독립국가에 준하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자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인프라 조성이 중국과 달리 되게 더뎌요. 이거는 인도인의 국민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걸로 뭐 생각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날씨적인 요인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인도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학계에서 연구를 해봤더니요. 중국에서 생산했었을 때 제로에서 이 볼펜을 생산했었을 때 볼펜 단가가 100원이었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100원? 예, 인도는 중국보다 인건비가 거의 4분의 1 이하로 더 낮거든요. 물론 이것도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물건 만들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니 중국이 100원이면 인도는 25원이 돼야 정산이잖아요. 그런데 인도에서 생산을 해봤는데 거의 90원이나 95원에 생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인건비가 4분의 1인 국가에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봤더니 인건비 빼고는 다른 건 코스트가 더 드는 거예요.
도로도 거의 90% 가까이가 비포장 도로고 그렇죠. 항만에서도 워낙 로드가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더 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도에서 생산하는 게 중국에서 생산한 것보다 아주 현격히 싸지는 품목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리 아직까지 인도가 지금은 자신들의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정말 저희에게 공장을 지으면 정말 최저가로 생산합니다. 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로 빠르게 시프트가 안 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러면 애플이나 이런 데는 왜 중국으로 자꾸 달려갑니까? 인도에 팔아야 되는 그 인구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인도의 상위 소득자만 합쳐도 1억이 넘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이폰만 팔아도 그게 얼만데요. 그걸 보고 가는 거지 정말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생산하면 전 세계에 값싸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베트남은 저는 예전 70년대, 80년대 한국을 보는 듯한 느낌이 많아요. 워낙 근면하고 그리고 워낙 영민하고 그리고 관료들도 굉장히 스마트하고 제도도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제조를 하려면 몇 가지 애티튜드가 있어야 되는데 약속을 잘 지키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불교 문화권에서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유교 문화권이고 근데 이 베트남이 바로 유교와 불교 문화권에 준하는 문화권이다 보니까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애티튜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래 베트남이 계절적으로 제조를 하기에 유리한 계절은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배 같은 경우 조선업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 날씨가 이 배 만드는 데는 천운이에요. 왜요? 배는 너무 더워도 못 만들고 너무 추워도 못 만들어요. 한여름에 그 두꺼운 막 한 2만원 70mm 강판 안에 들어가서 용접하고 작업하면 찜통도 이런 찜통이 없어요. 에어컨 안 나오네. 뭘 에어컨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 엄청난 그것도 아파트 높이 한 10층 이상 되는 그 안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거든요. 거기서 용접을 하는 건 몇 번만 하다 보면 아마 섭씨 60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저 좀 내보내주세요 하면서 헉헉거리는 게 통상적인데 한국의 그 엔지니어들의 근성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가 여기까지 해서 멈춰졌기 때문에 그 작업을 여름에도 할 수 있는 건데 베트남은 우리보다 날씨가 여름에 훨씬 덥잖아요. 그래서 조업이 거의 불가능한 날씨대가 많은 나라인데 야 그런데도 베트남 사람들은 그걸 견디는 근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조업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몇 개 나라들이 그중에 베트남이 손꼽힌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한국에 뺏긴다면 어딘가에 밸류체인을 뺏긴다면 중국에 뺏기는 게 일부 있을 거고 그 다음은 베트남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인도가 중국보다 인건비가 4분의 1, 그 시마다 다르지만 많이 싸지만 근데 실제로는 많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좀 비싸다는 거죠. 그래도 중국보다 좀 싸잖아요. 네. 그럼 중국보다 싸다는 거는 전 세계에서 중국보다 싼 데가 없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세계에 파급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불확실성이 이제 싼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비즈니스 할 때는 이 불확실성이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물류만 하더라도 기차로 어느 날짜 어느 시간대까지 그 부둣가에 딱 그걸 하역을 해줘야 그래야 그걸 바로 컨테이너를 띄워가지고 배에 바로 실어서 그걸 바로 한국까지 보내주는데 인도 같은 경우 열차가 제때 안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열차까지 그 트럭이 제때 배송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이런 리스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확실하게 내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정도로 뭐가 도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럼 미중 갈등은 좀 앞으로는 중국을 좀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미국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힐 겁니다. 지금 중국 견제가 제대로 들어먹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거는 미국이 지금 2개 이상의 전쟁을 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이란, 하마스,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과정에서 이런 2가지 전쟁 등 중에서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 소견은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정전이나 휴전이나 이런 걸로 이제 귀결될 거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미국이 다시 중국에 힘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중동인데 중동은 지금 뭐 미국이 그 통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전선의 폭을 좀 좁혀서 대중국
압박을 더 강화하는 기조로 훨씬 더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정책 기조가 돌아설 가능성이 많고요. 이거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모두 자신들의 공약이라든가 발언들을 봤었을 때 그런 행보로 이어지는 게 이미 예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교수님은 전문가 영역, 우리 개인분들은 좀 일반인이라서 다르게 느끼는지 몰라도 일반 분들은 뭔가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잘 성공적으로 압박하고 봉쇄하고 있다 생각드는데 뭐가 어디서 온도차가 있는 건가요? 예.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예전에 미국이 일본을 압박했었을 때 일본이 주저앉아지는 그 속도와 비교했었을 때. 예전에 플라자 합의 같은 거. 그렇죠. 플라자 합의, 미일 반도체 협정, 이런 여러 가지거든. 그 다음에 슈퍼 301조 등등을 통해서 일본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너무 무역 수지 흑자를 많이 보이면 너희 물건에 쿼터를 두던 관세를 부과하던 니네들에게 제재를 가하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가 그 법의 조항이에요. 그래서 슈퍼 301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안을 만들어가면서 일본을 압박했던 수준에 비해선 지금 한참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예전 같지 않은 면도 있고 역시 중국은 일본과 다르게 만만치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미중 갈등 속에서 수혜받은 한국 산업이랑 한국은 어떻게 좀 전략을 취해야 되나요? 예, 사실 미국이 일본 경제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한국에게 기회가 됐던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여기에 해당되고 디스플레이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제품과 한국 제품이 경쟁 관계에 놓여져 있었을 그 찰나에 일본 제품 가격이 두세 배 이상 가격도 비싸지고 여러 가지 통관 허들이나 쿼터제로 판매가 되는 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그 나머지 빈칸을 잠식시켜가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을 턱 밑까지 쫓아왔던 게 중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우리가 따돌릴 수 있는 그 모멘텀을 어느 정도 미국이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중국에게 값싸게 조달받아서 가격 경쟁력 확보했던 면도 있지만 반대로 중국을 따돌릴 수 있는 면도 지금 미국이 만들어주고 있다. 저는 그게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반중 정서 왜 생긴 거고 어느 정도 세계인들은 중국을 싫어하는 거죠? 예, 반중 정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만들어낸 것도 반 이상 있어요. 프레임이 있다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가장 캐캐묵은 이슈 중에 하나였던 신장 위구르 문제. 그 당시 러시아, 미국, 중국이 모두 모여서 이제 국경선 긋는 그런 그림 그리기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지금의 신장 위구르 지역 사람들이 뭘 희망했냐면 우리는 생김새도 중국 한족과 다르고 우린 종교도 이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동튀르키스탄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하고 싶습니다. 그걸 국제사회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동튀르키스탄으로 독립시킨 게 아니라 중국이 이건 내가 그냥 가져갈게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신장 위구르 지역이 분명 문화적으로 이질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영토 안에 편제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중국은 저 위구르 사람들을 반영구적으로 우리 한족과 같이 어우러지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금 나쁘게 말하면 위구르 문명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많은 조치를 해왔어요. 위구르 사람들에게 한족과 결혼하도록 장려하던 제도가 많았고 그렇게 했었을 때 공공일자리를 더 그들에게 많이 준다든가 이런 걸 많이 했고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모스크 사원들을 강제로 철거하거나 술을 판매하는 매점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일들을 저질렀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알고 있었는데 언론에서 보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이 그거를 갑자기 전 세계 탑 이슈로 올린 거예요.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방지법을 적용해서요. 그래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걸 알린 거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걸 가장 높은 이슈로 알린 거예요. 바로 그런 이슈들이 생기면서 반중 정서를 미국이 만들어낸 부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예전부터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문화적 우월감이 굉장해요. 그게 중화주의 사상인가요? 그렇죠. 결국 다 동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인식들이 많아서 어느 국가와의 관계 설정을 할 때
일로 들어와. 이걸 따라. 나를 이렇게 뭐 내 걸로 저 인식하면 돼.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네. 이런 인식이 많다 보니까 여타 국가들의 반감을 많이 사요. 그리고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뭐 경제 협력을 한다라는 사업들 많이 해서 인접 국가들의 어떤 호응 아닌 호응을 일부 얻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이 했던 전략이 뭐냐면 1대1로 사업으로 철도 놓는다, 고속도로 놓는다, 다리 놓는다 해서 중국 인부들이 한 몇만 명씩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파키스탄이나 뭐 하여튼 인접 국가를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중국이 희망하는 1순위는 뭐냐면 그 인부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터잡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러면 그 현지 국가들의 국민들이나 주민들은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자리 생기는 줄 알았더니만 중국 기업들이 와서 중국 인부들 데리고 와서 일을 대부분 했고 그런데 그 인부들이 끝나고 났더니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 비중 높은 지역들은 사실 모든 주민들이 그걸 선호하는 거 아닌데도 좋아하진 있잖아요. 않는 데가 많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아 중국의 노림수가 이런 거였어? 이런 인식들이 많아졌고 그것 때문에도 또 반중 정서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외여행 많이 나가보면 어디든지 뭐 호텔이든지 뭐 백화점 아니면 관광지 가면 항상 이제 뭐 하다 보면 시끄러운 데가 있어요. 딱 쳐다보면 이 데시벨도 어느 정도까지 막 즐겁고 괜찮은데 너무 지나치면 좀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딱 쳐다보면 또 중국인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영상 보신 분들도 많이 느꼈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중국인 분들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중국이 진짜 땅이 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어떤 큰 성 안에서 같이 태어난 대성주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중국 자금성 가보셨어요? 자금성 가봤죠. 그럼 우리 경복궁하고 비교되시죠?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자금성의 저쪽 벽으로 우리 동생인 김 작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경복궁에서 지나갈 때는 야, 김 작가! 이렇게 부르면 돼요. 자금성에서 부를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김 작가! 해도 들릴까 말까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렇게 목청껏 무슨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것처럼 소리 지르는 게 이게 그 대대손손 남은 거예요. 땅이 너무 커서? 그거 진짜예요. 진짜인가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약간 술자리 썰 같은 느낌인데. 그런 면도 있네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예전에 잠시 체류했던 지역이 중국에서 사신 적이 있어요. 잠깐 프로젝트 때문에 그 한 달 좀 이상 살았던 지역이 저쪽 하얼빈하고 네이멍구하고 이쪽에 좀 오래 체류했었는데 실제 거기에서 뭔가 신도시 같은 거 주거단지 조성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옆에서 목격한 데가 있는데 인부분들이 서로를 부르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거기는 무슨 아파트 단지 하나 조성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그 헬리오시티 정도가 기본빵이거든요. 만세대. 만세대 이게 기본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부한테 업무지시 할 때 진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여기는 어쩔 수 없구나 이걸 느꼈죠. 자, 그러면 지금 2024년 지금은 중국과 한국은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요단강을 걷는 면이 많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한국과의 관계 설정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전에 그 박근혜 정권 때 그 시진핑이 부른 전승전 행사라든가 이럴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시진핑에 얼마만큼 가까이 서 있는지 그리고 여타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더 가까이 있는지 어느 국가가 수상이 더 국가 수뇌부가 더 멀리 있는지 비교해 보면 한국에 굉장히 공 많이 들였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상의 그 분의 옆에 최대한 있는 게 가장 그 나라를 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부르지도 않고요. 그리고 중국도 이제는 한국이 뭐 좀 와달라 시진핑 주석이 와서 좀 풀 건 풀자 해도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어느 정도 선을 우리가 이제 원복시키기에는 좀 많이 넘어온 거 아닌가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듭니다. 그럼 서로 언제부터 그렇게 혐오하고 서로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 때죠.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한국에다가 우리 미국의 방위 시스템을 갖다 놓겠다. 사드. 그런 때부터 본격적으로 저 나라는 아무리 우리가 잘해줘도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나라구나. 이거 확실히 인식하게 됐고 IRA법 등을 통해서 중국에서도 이제 특정 사양 이상의 반도체는 생산하지 마라고 했었을 때 중국 정부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라고 했었는데 역시 그 과정에서도 미국의 지침을 거의 따르는 듯한 행보들을 많이 보면서 저 나라는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스스로도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럼 한국은 왜 이렇게 중국을?
우리는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미국과 중국이 양쪽에서 아빠 좋아 엄마 좋아를 선택을 강요하게 됐고 우리는 단순히 교역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무역, 환율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에 더 많은 뭐랄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고려했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됐다? 바로 미국 노선을 좀 더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선택을 반강제적으로 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을 좀 알아야 하는지랑 한국과 중국 관계 앞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 국제 정세는요, 네. 사실 이익만 되면 다시 친구가 금방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도 우리가 아직까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한국도 중국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좋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멀리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패권 국가 할 국가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비즈니스 잘해서 우리 그냥 풍족하게 잘 살고 필요한 물건 제때 잘 조달받으면 좋은 건데 너무 한쪽으로 갔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요즘 아주 면면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게 갑자기 일본과 북한이 정상회담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그렇게 북한하고 척지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리고 일본과 중국 시진핑하고의 또 정상회담 얘기도 있어요. 그럼 우린 뭐지? 갑자기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다 이쪽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일본이 또 이렇게 저 좌양자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한쪽에 우리가 편향된 외교를 하는 듯한 느낌은 최대한 안 줄 수 없다는 거 아는데 최대한 안 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고심한 흔적을 보이고 하는 게 제 소견으로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로 양극화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다른 채널 최근에 올라온 영상에서 이 주제 다루시길래 재밌어서 자, 자산 양극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실제로 지금 뭐 양극화가 뭐 사람들은 더 크게 느끼고 있으니까 중산층은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제 전 직장의 한 박사님께서 KDI였나요? 예, 그 박사님께서 중산층 관련한 연구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 연구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중산층 숫자가 늘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그 연구 결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OECD 국가는요 어떻게 중산층을 바라보냐 하면 중위값, 여기서 말하는 중위값은 그 나라에서 제일 소득이 적은 사람과 제일 소득이 많은 사람을 일렬로 세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사람, 제일 적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지워가요. 그 중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딱 중간인 거죠. 그 중간에서 하위, 상위 25%씩에 해당되는 구간, 여기를 중산층이라고 보는데 이게 평균과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세요. 물론 그런 OECD의 통상적인 방식으로 집계를 하면 맞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고 풍족해 보이는 사람들의 우리 스테레오타입을 딱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누굴까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재벌이요? 재벌 말고 그렇게 너무 잘 사는 사람 말고 네. 그냥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저분 좀 여유로워 보이시네 하는 분들은 나이대가 어느 나이대로 보이세요? 나이대요? 나이대로 친다면 뭐 당연히 노년층 아닐까요? 맞습니다. 부자분들이. 정답이에요. 실질적으로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8년 개띠부터 63년생까지 이 언저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황을 많이 경험했죠. 80년대 3조 호황 때 직장생활 빠방하게 했죠. 그리고 70년대 재형저축 8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그런 걸로 몇 년만 열심히 일해도 집 살 수 있었고 그때 집들이 다 지금 금싸라기 집이 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산으로 기준을 했었을 때 소득 말고요. 그 연구 보고서에 냈던 소득 말고 자산을 가지고 얘기했었을 때는 양극화가 심하죠. 그 예를 들어서 베이비부머 세대들 지금 현직에선 은퇴하셨죠. 저 월소득은 얼마 없어요. 국민연금 좀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좀 용돈 주는 거 이런 건 통계에서 잘 집계도 안 되고 그래서 중산층에서 좀 빠져 있죠.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산층다운 삶을 안 누리냐? 아니거든요. 내가 엉덩이에 깔고 있는 것만 30억이야. 40억이야.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내가 국민연금을 좀 받은 거, 그 다음에 뭐 금융소득으로 좀 저축해 놓은 거, 자식들이 용돈 준 거를 단 1원도 안 아끼고 다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높죠. 그런데 이제 30대, 40대 아니면 20대 후반에 사회생활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 기준으로 월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실제 내가 이번에 받은 월급을 다 쓸 수 없죠. 내 집도 장만을 못했는데 아니면 집 장만 하느라고 대출 잔뜩 땡겼는데 원리금 부담으로 계속 돈 나가야 되지. 애들 공부시켜야 되지. 그래서 월소득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경로로 돈이 나가는 걸 비교해보면 OECD 국가들 중에서 사교육비 1등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런 경우 통계를 다 비교했었을 때 그냥 소득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저는 그래서 중산층은 우리나라에선 실질적으로 많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말씀하신 그 노년층 분들에게 이제 부자분들이 많다는 게 되게 공감 가는 게 저도 이제 일반 지인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지인분을 만나서 그냥 밥을 먹는데 네. 저는 이제 저기 이제 2년 전 제 네. 나이 40에 이제 서울에 제 기준에서는 제일 좋은 입지에 이제 집을 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도 그 비슷한 입지의 집을 몇 년 전에 샀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야기를 듣다가 되게 허탈했던 게 예. 저는 정말 제 힘으로 샀거든요. 근데 그분은 상속. 받은 거야. 그걸 이제 하면서 얘기하는데, 집에 가는 길에 그 커피 맛이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씁쓸하죠. 뭔가 허탈하고. 우리 김 작가님 뭐 여기 계신 청취자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 하루를 그냥 일에 모든 걸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어렵게 인생의 꿈 중에 하나인 좋은 곳에 내 집 창만 했는데 그분은 그냥 태어날 때 그냥 부럽습니다. 그거 말고도 있더라고. 또 있어? 아이고 그것도 받은 거. 그것도 그러면 이런 소득 양극화보다 심각한 건 결국에는 자산의 양극화인 그렇죠. 거잖아요. 이 차이가 훨씬 큰 거겠죠? 훨씬 크고요. 앞으로 저는 제 지론이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자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라는 방송 우리 김 작가 때도 많이 해드렸고 제 채널에서도 많이 했는데 노른자위 지역의 땅값은 더 오른다. 그런데 서울의 교외 지역이나 수도권에 좀 아직 개발이 일천한데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진다. 그러면 서울의 노른자위 지역의 그 몇십억 대 이상의 그 부동산 매물은 오르는 퍼센트지는 예전 같진 않겠지만 그런 데서 5%로 10% 오르면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예요? 원금 자체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더 유발돼서 지금의 양극화의 가장 큰 원흉은 자산 시장의 양극화가 그냥 우리의 양극화를 유발하고 있다. 하나 더. 그게 또 어떤 거로 이어지냐면 대를 이은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같이 조깅하다가 우리들끼리 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뭐요? 뭐 가끔 여기도 출연해 주시는 뭐 그 실명 얘기 근데 상관없죠. 님? 네. 그분 같은 경우 자녀분을 예전에 광진구 어디에서 키우셨을 때 광진구에서 성적이 날아다니셨대요. 그 자제분이. 맞아, 뭔지 맞아, 아시죠? 맞아. 그런데 그 회사 운영하시느니라고 송파 쪽으로 이사를 했더니 송파로 이사했더니 자녀분의 성적이 반에서 중간 정도로 바뀌더래요. 그만큼 학군지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랬더니만 우리 같이 조깅했던 멤버 중에 송파 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송파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대치로 이사 가면 송파에선 날렸던 애가 대치에선 또 반에서 중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자산 시장이 학력 성취로 이어지면서 실제로 그 데이터 나오잖아요. 나오죠. 사실 나와요. 서울대학교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조사해보면 부모님이 학력이라든가 자산이 요즘은 이 통계도 제가 봤는데 의대 진학한 사람도 있잖아요. 의대 진학한 친구들이 예전에는 의대 왔으니까 뭐 배우자를 돈 많은 집 여성을 배우자로 얻어서 그래서 그 집에서 병원 차려주거나 그렇죠. 뭐 키 2개, 네. 자동차 집 3개면 이제 병원 차려준 거 3개. 그거 없어진 지 오래고요. 의대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다 부잣집 자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의대 들어온 여성도 부잣집 여성이라서 그냥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바빠서도 많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 게 지금 아주 불편한 세상입니다. 근데 그 양극화가 심리적인, 정서적인 양극화도 좀 있다고요. 이거 어떤 얘기예요? 뭐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SNS예요. 맞아. 아니 뭐 인스타그램만 들어가면 나만 불행해. 다들 하이라이트야. 네. 그리고 다들 너무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고 너무 호화로워. 나만 어디 가서 뭐 삼각김밥으로 이렇게 김밥 순대는 올리지도 못하겠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이것이 가져다
주는 상대적 박탈감.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다 일어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서도 아니면 이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부자 되는 경로에서 자꾸 벗어나지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사회생활 초창기 때 그랬을 거고, 김 작가님은 뭐 다 아시는 거고, 씨드를 좀 모아야 그걸 가지고 투자도 할 수가 있고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재테크에서 실패하는 게 재테크로 씨드를 만들겠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위험하죠. 제가 단언컨도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가진 돈이 뭐 몇백밖에 없어서요, 이걸로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 투자로 몇 천만 원과 1억 정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재테크를 하려고, 거짓말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1억이든 뭐 3억이든 5억 그거 모을 때까지는 입 꽉 물고 정말 처절한 그 뭐랄까요, 옛날 그 마음, 그런 거대로 모으지 않고서 헝그리. 재테크에, 그렇죠, 헝그리 시작을 못 해요. 그런데 인스타 들어가니까 친구들 다 어디 놀러 가 오마카세 있고, 먹고 있고 호텔 가면 다 5성급이야. 요즘에는 뭐 모텔도 가지 않아. 그리고 뭐 다 골프 배우고 있고, 아, 골프. 그리고 뭐 어디 해외 나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맞는가 보다 해서 거기에 젖어드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좀 허례의식을 좀 줄일 필요가 있죠. 네. 자, 그럼 그 개인분들이 그 자산의 양극화든 소득의 양극화든 어떻게 해야지 좀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양극화했다고 해서 탓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사회 메시지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가 바뀌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줄여나가야죠. 일단 이 양극화의 흐름을 일단 남 탓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냉정한 얘기인데, 국가가 잘못한 거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국가가 그럼 그걸 바로 잡아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건 진짜 아니지. 그럼요. 국가 못 잡아주면 나는 결국 손해보는 건 나잖아요. 맞아.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되고요. 과거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자, 뭐 간단한 수식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 제가 자주 하는 제 지론이에요. 양극화 설명할 때. 우리가 투자 수익이라는 건 투자금 곱하기 투자 수익률이죠. 그렇죠. 그런데 의미 있는 투자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높아야 되는데, 높아야죠. 내 투자금 자체가 많아서 투자 수익률이 얼마 안 나와도 투자 수익 자체가 커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우린 돈이 없잖아요.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투자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한국처럼 고도 성장기 지나가고 국가가 저성장기에 돌입하게 되면 뭘 투자해도 경제 성장률과 평균치에 수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투자 수익률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투자 수익률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투자 수익이 높아지는 사람들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투자금 자체가 컸던 사람들. 그러니 원래 돈 있는 사람들만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럼 그걸 바꾸려면 내 스스로 투자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적극성을 띄어야 되고 재테크에 관심을 둬야 되고 세상 변화는 시류에도 또 관심을 둬서 뭐 그걸로 엄청난, 저도 재테크 공부 많이 했는데 그걸로 엄청난 이득 안 생기는데요. 엄청난 이득이 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큰 손실과 큰 낭패를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평타 치는 것보다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충분히 조금씩 모아가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이전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극화는 적어도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신 분 여기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재테크 채널도 더 자주 기웃거려 주시고, 그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 같은데 진학도 하셔서. 뭐 어떤 건가 지금 학과 새로운 학과인가요? 네, 말 그대로 투자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 주임 교수들로 이제 곧 조인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확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최부심의 최상욱 대표님, 우리 여의도의 최고 애널리스트였던 분, 뭐 그다음에 뭐 많은 난다긴다 하는 뭐 이광수 대표님 같은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한테 재테크나 아니면 시장의 흐름을 진단하는 여러 케이스 스터디 이런 거 같이 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대응을 해가야죠. 그렇죠. 네. 투자 수익률도 올라가고 앞단에 있는 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원금을 가져오는 이전 소득, 뭐 자산을 물려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계속해서 높여가는 노력도 함께 해야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자, 그럼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오늘 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지금 다시 또 9천, 어느새 8천까지 가서 저는 야, 이것도 이제 한 6, 7천 뭐 가는 건가 싶었더니 어느새 또 9,700만 원 정도까지 또 1억 코앞에 왔어요. 자, 비트코인 경쟁력은 뭐고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제 코인이란 실체를 모두 다 부정하지 않는 형국으로 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개발 국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법정 화폐가 워낙 휴지 조각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 국가들은 달러 구경하기는 어렵고 금 구경하기는 더 어렵고 그래서 자신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선택한 국가들이 많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중진국 이하 국가들 중에서는 일상의 거래 수단이나 저축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거. 이거는 비트코인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연준을 비롯해서 앞으로 홍콩 증시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 상품이나 파생 상품들을 허용해 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1억 찍고 이 9천만 원, 8천만 원대까지 언저리에 올라왔던 건 이 두 가지 가장 큰 축이 있고요. 저는 오히려 반감기 효과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잦아들 것으로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반감기가 어떤 맥락으로 작용하는지 우리가 익히 봤잖아요. 학습 효과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미 사놓고 이익 실현할 사람들은 이미 다 실현을 하게 되는 형국이 다른 자산 시장에서도 그런 패턴은 확인이 돼요. 그래서 반감기 효과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제 이 비트코인에 힘을 실어줄 주체들은 뭐냐 하면 오히려 비트코인 아닌 알트코인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 알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그 이더리움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안착시키는 게 성공했다. 그 알트코인이 이제 어떤 생태계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시그널을 만들어주면 그거에 반대급부로 비트코인까지 더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알트코인의 비즈니스화 또는 알트코인 생태계의 안정화가 비트코인 시세를 더 끌어올리는 가장 큰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한 가지 그럼 여쭤보면 방금 전에 또 초반에 해주신 멘트가 일상의 거래 수단으로 중진국에 사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듣기로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이게 거의 코인이 딱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랑 플러스로 알트코인의 비즈니스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인 분들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 저도 주변에 있는데 이게 뭐 다른 엄청난 활용 가치 있다 생각하지는 아무도 않더라고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투자든 아니면 나쁘게 보면 투기든 그런 상품으로만 생각하던데 실제 정말 이게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비즈니스로 연결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이에요. 본인이 어떤 활동을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기여하거나 아니면 그 코인을 기여할 생각이 없으면 일단 돈을 주고 확보합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각종 서비스들 그걸 이용할 때 그 코인을 일부 그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지급하면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코인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가치, 내재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게 이더리움 생태계였어요. 그런 게 아직 우리가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진 않았지만 점점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매년 CES에 참가하는 스타트업들 이런 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가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나 아니면 앱 생태계 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는 게임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걸 일상생활 속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제가 많이 꼽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예요. 예, 나이지리아는 법정화폐인 나이로가 이미 뭐 휴지 조각처럼 많이 가치를 유실하게 돼서 도저히 이걸 커버할 수가 없어서 나이지리아 정부가 이 나이로를 만들어서 런칭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잘 안 쓰고 왜? 법정화폐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번 달에 나이지리아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 받고 나서 생필품 살 거 쓰고 공과금 낼 거 내고 돈이 좀 남았어요. 그걸 나이로로 그냥 은행에 저축하면 한두 달 지나면 휴지 조각 되잖아요. 그러니 그냥 아예 비트코인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마트에 갔더니 시장에 갔더니 볼펜 하나 주세요. 대금이 어떻게 결제할 거예요? 나이로로 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받아. 비트코인 있어? 그럼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형국인 거죠. 그래서 통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나이지리아 국민들 중에서 32%가량이 비트코인을 일상의 저축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결제수단으로 활용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답변이 있을 정도예요. 자, 코인 관련해서 또 올해 연말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줄 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저는 긍정, 부정 다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코인 채굴하는데 의도적으로 굉장히 크게 힘을 실으고 있는 세력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 세력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으로 내가 전력 생산하고 있는데 밤이 됐더니
전력을 아무도 안 써. 쓸 데가 없네. 그리고 전부 저장 장치에다가 다 저장도 해서 완충이야. 그럼 이걸 할 건 뻔하죠. 코인으로 채굴 하자. 그래서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약간 음모론적인 것도 있는 걸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실제 신재생 에너지 파트에 있는 많은 세계적인 재벌이나 엔지니어나 투자자들 중에 일부는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코인을 많이 넣어놨어요. 왜? 본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야 이게 어디서 또 누군가 나랑 똑같이 이렇게 코인 채굴하고 있겠네. 아니면 코인 거래하고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터부시 여기는 트럼프? 그러면 그쪽 파트에서 힘을 실어주는 건 조금 주춤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코인 시장에는 악재와 호재가 다 공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수님 모시고 오랜만에 중국 경제, 미중 갈등, 그 다음에 반중 정서, 그 다음에 양극화, 코인까지 이제 많은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꼭 지금 5월에 지금 말로 가고 있는 시점에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내 노후를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내가 살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삶의 목적 중에 하나는 다는 아니지만 목적 중에 하나는 경제적 자립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이게 삶의 어떻게 보면 행복의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은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하거나 아니면 잘 관리해서 부를 좀 더 늘려보겠다라는 마음 꺾지 마시고요. 재밌게 재테크 투자 김작가 TV하고 같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교수님 유튜브 채널 이름 뭐였죠? 여의도 맨션입니다. 여의도 맨션. 아, 또 이렇게 군소 채널을 챙겨? 아유, 챙겨드려야죠. 고맙습니다. 네, 형 교수님과 인터뷰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에 그 있잖아요. 그 왕이 이제 어떤 그 왕비였나요? 너를 재밌는 얘기 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했는데 그게 뭐 100가지 얘기쯤이 그 모은 그게 뭐 아라비안 나이트는 잠깐 기억나진 않지만 교수님처럼 참 재밌게 얘기해 주신 분 앞으로 저희가 한 이제 10번 좀 촬영한 것 같은데 90번 정도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 여의도 맨션. 여의도 맨션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과 또 다음번에 좋은 시간 만들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박정호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